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할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식품위생 문제풀이반 들어오셨는데, 이제 이론에 이어서 이제 식품위생 문제풀이반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2014년도 벌써 발표난 것들도 있었죠. 교육청들은 쭉 발표가 다 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번에 좀,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예, 두루두루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육청들이 다 문제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국사를 같이 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제한 경쟁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어떠하냐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식품위생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두 문제 약간 헷갈리는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웬만해서는 다 많이 봤던 내용들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또 그때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곳에서 뽑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또 급식과 관련된 사항들도요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이론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교육청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잘 나오지 않는 식품을 보관하는 온도 같은 것들도 나온 적이 있어요. 따뜻한 음식, 차가운 음식을 보관할 때 얼마 이상으로 보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뽑는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냐면, 보존식의 온도와 보존식의 보관 온도라든지 얼마나 보관해야 되는지 그 기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교육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조금 더 급식과 관련된 사항들도 조금 자세히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나긴 했는데 경기도는 아직 제한 경쟁이 아직 발표가 나질 않았거든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다른 곳보다 제한 경쟁일 때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엔 제한 경쟁이니까 딱 두 과목밖에 안 보거든요. 예, 화학이랑 식품 위생만 보기 때문에 국어, 영어, 국사를 가지고 변별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공 딱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조금 높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재작년 문제가 조금 헷갈리는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문제, 2013년 문제는 제한 경쟁도 그닥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기를 좀 잘못 읽으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두세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틀린 답이 되는 경우가 한 두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도요, 좀 다른 경우보다 좀 디테일하게 나요. 되게 깊이 있게 나요. 그래서 균 같은 경우도 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이제 경기도를 준비하실 적엔 조금 더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기도 같은 경우 시사적인 것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 시험 보기 전쯤 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뭐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 봄에 한참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조개독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그 조개독 문제가 그래서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한 경쟁인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도 공부를 해야 되고 시사적인 것들도 좀 봐둬야 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제일 먼저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들어가는데요. 우리 문제풀이반의 문제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앞쪽에 이제 뭐가 포진되어 있냐면은 단원별로요, 문제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진도 나갔던 그대로, 고형식대로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가 끝나면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래서 예전에 공개 경쟁으로 했던 두 가지랑, 그 다음에 작년, 경기도 식품위생직 문제 두 가지가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기출문제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씩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굳이 예습을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하고 본인들의 것으로 만들면 끝이거든요. 하지만
문제풀이는 좀 틀립니다. 문제풀이는요, 예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수업 진도 나가기 전에요, 미리 풀어보시는 거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의, 실력을 한번 좀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지 항상 미리 먼저 좀 풀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내용들 이제 점검을 하셔야겠죠. 수업을 통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던 부분, 모르고 있던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제일 먼저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식품위생의 개요는 그 식품위생의 어떤 정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법규,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과 같은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요. 식품위생의 정의와 관련 있죠. 우리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1번,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죠.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는 거, 그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이런 애들이 바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3번이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 같은 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도 이런 것도 예전에 경기도 시험 문제로 다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지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2번. 자, 2번은 위생상의 유해 요인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 유해 요인 같은 문제는 90년대 문제에 조금 나왔던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90년대까지는 나왔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거의 나오질 않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딱 2문제만 집어넣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유해 요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누죠.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인성 하면 뭐예요?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을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을 갖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자연독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에서 배웠던 자연독이 내인성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외인성이다. 그럼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 혼입되는 경우,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대다수가 외인성입니다. 그다음에 유기성은 둘 다 아니에요. 얘는 식품 자체에 있던 것도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유기성 같은 경우에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가공하는 과정 중에, 가열하는 과정 중에, 조리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유기성 위의 요인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성 식중독에서 했었던 그런 제조, 가공 중에 생성되는 애들이 바로 다 유기성 위의 요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벤조피렌이라든지 아크릴아미드라든지 메탄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을 조금 분류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예전에 전북에서 이런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외인성 요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네요. 그럼 이 중에 외인성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기를 보면 유기순, 방사능물질, 곰팡이도, 보고독. 자, 이런 애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은 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예요. 근데 하나는 아니죠. 누구냐면 보고독이요. 보고독은 우리가 주입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염된 것이 아니라 보고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죠. 그래서 보고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이기 때문에 보고독은 내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독 같은 감자의 독성분, 솔라닌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대표적인 내인성 위의 요인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에서 했던 자연독들은 다 내인성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식품으로 인한 병인성 물질 중에서 유기성 요인을 찾아라.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을 찾으래요. 그럼 여러분, 이름 쭉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을 이렇게 보고요. 얘가 누군지 기억을 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시험 문제에 다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나오니까요.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이름을 한번 보니까 1번은 트리알로메탄, 그 다음에 2번은 카드뮴, 그 다음에 3번은 시트리닌, 그 다음에 4번은 락시톡신. 다 이름 봤던 애들이죠.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은요. 트리알로메탄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이냐면 수돗물을 염소 소독할 때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이었죠. 원래 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럼 물을 염소 소독할 때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바로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바로 유기성 위해 요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럼 나머지들도 확인하셔야죠. 카드뮴, 중금속이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경우니까 외인성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시트린닌 하면 얘 뭐나요? 곰팡이 독입니다. 예, 황변미 독이죠. 예, 쌀을 누렇게 변색시키는 황변미독. 자, 시트린닌 같은 경우, 곰팡이독 같은 경우도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니까요. 외인성이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삭시톡신 조개독입니다. 얘가 바로 마비성 조개독의 가장 대표적인 애죠. 자, 마비성 조개독의 가장 대표적인 삭시톡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식품 자체 함유된 독소니까 내인성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행정과 법규와 관련된 사항들이 나옵니다. 자, 4번부터 가죠. 우리나라 식품위생행정이 과학적인 행정으로 전환된 계기가 된 연도는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 예전에 그 90년대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과학적인 행정으로 전환되었다? 네, 법규 제정이에요. 법규 제정.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해가 언제냐 그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식품위생법이 제정이 된 건 언제냐면 62년도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번의 답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5번.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식품위생 관련 행정을 주로 관장을 하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업무와 독성에 관한 시험 연구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하면 어딜까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식품위생 관련 행정을 주로 관장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였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부터 달라졌죠. 보건복지부의 사단위를 다 총리령으로 이행하고 식약처로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행정기구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식약처를 찾아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기획하는 중앙행정기구는 식약처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죠. 자, 그럼 그거하고 관련해서 6번 문제요. 대상식품 소관부처 관련 법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유사한 문제가 예전에 12년도 충청도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충청도 시험 문제 나왔을 때하고 소관부처들이 확 바뀌었어요. 예, 대통령님이 바뀌시면서 소관부처 업무들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오늘 나눠드렸던 창고 프린트 있죠? 창고 자료 프린트. 자, 창고 자료 프린트 6번을 보시면은요, 소관부처와 그 관련 법률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농산물하고 수산물은요, 소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농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산은 해양수산부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겠죠. 예전에는 농산과 수산이 다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해양수산부가 새로 관리 두면서요, 하는 역할이 나눠졌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은 예전에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다면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냐면 식약처에서 하고 있어요. 달라졌죠. 그 다음에 밀가루나 곡류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먹는 샘물, 물과 관련된 건 다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환경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류와 관련된 거는 주세법을 통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죠. 그 다음에 소금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는 이 소금 같은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금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소관부처들이.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당연히 식약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관부처라든지 관련 법률들이 조금 변경이 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관련 법률 같은 거라든지 소관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관부처와 관련 법률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이렇게 파악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보면은요, 잘못된 거 찾아라 그랬죠. 그럼 쭉 보세요. 네.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하면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더 이상 아니라고 했죠. 식약처에서 관리합니다. 식약처예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은 당연히 교육부고요. 소금은 해양수산부, 먹는 물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물은 더 이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식약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실까요? 자, 7번. 다음 업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어떤 과의 주요 업무인가?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건데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에 관한 업무죠. 여러분, 해썹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식약처입니다. 그렇죠? 자, 식약처의 어떤 곳이냐면 3번이요. 식품소비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식약처가 청에서 처가 되면서요.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과 관련된 과들도 좀 하는 업무들이 좀 더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 해썹과 관련된 거는 식품소비안전과에서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이제 90년대에 나왔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식품위생행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방시험 연구기관은 그랬습니다. 바로 어디냐? 3번이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죠. 또 내지는 지방식품의약품 안정청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9번.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하위법령은 그랬네요. 자,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하위법령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과 관련된 거 말이에요. 작년 경기도 교육청문회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때는 그 문제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표시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그 법과 관련된 것들도요. 예전엔 많이 나왔던 뭐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뭐 영업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거 말고도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받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하위법령을 찾아라 그랬죠. 1번을 보시면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이건 뭐예요? 먹는 물 관리법이 따로 있죠. 그래서 먹는 물 관리법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이거죠, 여러분. 2번이요. 자, 식품위생법에 보면은요, 표시가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 표시 중에 뭐가 있냐면, 식품 등의 표시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 등이잖아요, 등. 거기 뭐가 생략됐을까요?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생략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그 표시 기준은 식품 있죠? 식품 첨가물 있죠? 기구, 용기 있죠? 기구, 용기에 대한 표시 기준.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표시 기준이 또 있어요? 유전자 제조합 식품이잖아요. 유전자 제조합 식품 등에 대한 표시 기준도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칙은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죠. 그 다음에 4번의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기준은 당연히 학교급식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에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거는 딱 하나, 2번밖에 없죠.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식품위생법을 정의하는 기구가 아닌 것은, 여러분 뭐 기구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눴던 프린트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그 참고 자료 프린트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9번이 아니라 10번의 기구요. 그 기구에 보면 어떤 애들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농업,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계나 기구. 이런 애들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아니냐? 10번에 2번이죠. 탈곡기는 누가 될 수가 없느냐? 기구가 될 수가 없어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기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요.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를 해서요. 그 식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관리 방법은 이게 바로 식품 이력 추적 관리죠.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 같은 경우 이제 뭐 소고기 같은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육류 같은데. 예. 그래서 소고기 같은데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요즘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 12월부터는 아이들이 먹는 영유아 식품에서도 추진할 그걸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보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식품에서는 12월부터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11번의 답은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12번.
식품과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표시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당연히 누구겠어요? 식약처장이죠. 그래서 식품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에 대한 기준, 규격을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건 식약처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2번의 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과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등이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우 성분 등의 안전관리를 권장 규격을 예시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것은 바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뭘 꼭 항상 거치도록 되어 있느냐? 바로 식약처장의 자문기구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자, 13번의 답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14번. 총리령으로 정해진 영양표시 대상식품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건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14페이지란다. 1페이지 14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양표시 대상식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고시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영양표시 대상식품이 아닌 거 찾아라. 1번이요. 도시락이요. 도시락은 해당이 되지 않죠. 자, 나머지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뭐 캔디, 음료, 빙과류 여기는 다 영양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양 표시 대상 식품 11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온 김에 같이 그거 한번 보실래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양표시, 11가지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고요. 그 다음 표시 대상 성분도 한번 보세요. 어떤 애들을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지. 열량, 탄수화물 중에 누군 반드시 표시해야 되느냐면 당류요. 여러분, 당이 과하게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류는 반드시 또 따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여러분, 지방 중에서요, 따로 표시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포화지방하고 트랜스지방이요. 그래서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했을 때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을 따로 이렇게 또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나트륨 이런 애들을 표시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업자가 좀 더 강조 표시라고 하고 싶은 애들은 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1번부터 6번까지는 꼭 표시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양 강조 표시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저, 무, 고 이런 거요. 무, 콜레스테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강조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 성분 같은 경우에는 강조 표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양 표시와 관련된 사항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16번으로 돌아와서요. 다음 중 유통기한, 15번이군요. 15번.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제시한 식품의 표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여러분, 이것도 예전에 경기도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거든요. 2000년대에.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제시하는 식품의 표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솔직히 이런 문제는요, 다른 쪽에서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시 내용이에요, 이거는. 고시 내용까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유일하게 경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공부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 보기 쭉 나온 거 보세요. 업소명, 영업 허가번호, 업소의 소재지, 성분명. 어떤 건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자 먹을 때 이렇게 쭉 막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없는 것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영업 허가번호요. 네, 이거는 없죠. 이건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도 나오죠. 표시 대상 식품과 그 다음에 표시를 해야 될 사항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도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애들도 표시해야 돼요. 방사선 조사 처리 식품도. 그래서 어떤 애들을 표시를 하고 어떤 내용들을 표시를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표시할 대상 식품하고 표시해야 될 사항들을 조금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유통기한, 제조 연월일 표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이것도 다 그 표시와 관련된 사항들 중에 있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유통기한, 제조 연월일 이게 뭔지 아시죠? 말 그대로 제조한 연월일이고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기한인데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보세요. 오늘 나눴던 프린트 1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 16번에 보면은요. 제조원 연월일을 표시해야 되는 대상 식품들이 쭉 나와요. 즉석 포장 섭취식품 중에 뭐 도시락, 김밥, 햄버거 뭐 이런 애들, 설탕, 식염, 빙과류, 주류 이런 애들은요. 제조원 연월일을 표시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맥주하고 탁주는 제외예요. 맥주, 탁주, 약주는 왜 제외되냐면요. 얘네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거든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조 연월일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벌써 이거 안 해요? 유통기한을 누가 표시해야 되는지? 예. 자, 그 다음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유통기한은요.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품질 유지기한은 말 그대로 그 해당 식품의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뜻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 다음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되는 대상 식품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을 표시를 해야 되는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되는 애들은 누구냐면요.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 식품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나 빙과류, 식용, 어류, 과자류 중 껌류, 그 다음에 식용과 주류, 품질 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요. 유통기한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제조 연월일 표시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유통기한 표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맥주, 탁주, 약주는 제외죠. 그럼 얘네들 뭐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고 누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와가지고요. 16번 문제를 한번 보셔야겠죠. 유통기한, 제조 연월일 문제. 자, 1번 맥주, 빙과류, 식염 등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아까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되는 애들이 있고 생략할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는 빙과류, 식염, 주류 이런 애들은 제조 연월일을 뭐 할 수 있었어요? 유통기한을 뭐 할 수 있었냐면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유통기한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누군 아니에요? 맥주는 아니죠. 자, 우리가 주류 중에 맥주, 탁주, 약주 이런 애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 2번 즉석섭취식품 중에 도시락, 김밥 이런 애들이요. 여러분 우리 왜 편의점 가서 보면 도시락이나 김밥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제조 연월일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표시해요? 시간까지 함께 표시하죠. 답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은 왜 틀렸냐면 주류는 병마개에 표시하는 경우 제조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이건 음료예요. 음료류 같은 경우에는 병뚜껑에 병마개에 표시하는 경우 제조 연월만 표시해도 돼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이건 왜 틀렸을까요? 유통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때 해당 식품이 고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이다. 이렇게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을 뭐라 그래요? 품질 유지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16번에 제대로 말한 것은요. 2번밖에 없지요. 자, 그 다음에 표시와 관련된 마지막이네요. 원산지 표시요. 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주세요. 자, 1번. 여러분 뭐 이것도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에 2페이지에 그 원산지 표시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뭐 이건 다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인 거 아시죠? 그래서 원산지 표시 어떤 식품에 해야 하는지, 어떤 영업자가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행정 처분에 처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좀 더 어때요? 늘어났죠. 예전에는 배추김치까지밖에 없었는데 더 늘어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온 김에 한번 보고 넘어가죠. 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중에 누가 더 늘어났냐면 5번에 있는 양이요. 원래 양 없었죠. 근데 양이 늘어났고요. 왜냐면 이제 양고기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양도 있고요. 근데 8번 보세요. 넙치, 조피불락, 참돔, 미꾸라지 이런 애들은 있었지만 뒤에 이제 붙죠. 낙지, 명태 이런 애들이요. 고등어, 갈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는 식품도 이제 원산지 표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수산물 이런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 거 휴게 음식점 영업, 휴게 음식점 영업, 피자 가게 이런 데가 바로 휴게 음식점 영업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영업,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보면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 이런데, 그 다음에 뭐 장례식, 예식장, 병원 등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집단급식소 있죠? 그런 데에서도 다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짓 표시를 했을 때 아시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항들도 한번 훑어봐 두시면 되겠어요. 자, 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훑어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수업 끝나고 한번 필요한 내용들을 쭉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7번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잘못된 것을 찾아주셔야겠죠. 1번,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원산지 표시를 한다. 2번, 오리고기, 닭고기, 고등어, 갈치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 식품이다. 그 다음에 3번, 일반 음식점 영업자, 휴게 음식점 영업자 등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 네, 4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잘못된 건 누굴까요? 바로 1번에 있죠. 여러분 이게 원래 식품위생법에 있다가 2010년도부터 분리돼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법률이에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제 더 이상 원산지 표시는요. 식품위생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벌써 이제 3년이 돼갑니다. 분리된 지. 자, 그래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8번. 법 제22조 규정에 의거한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래서 식품에 대한 출입, 검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식품을 수거하고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그럼 누굴까요? 식품위생감시원이에요. 이게 바로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직무죠. 자,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제 식품위생검사기관 같은 경우요. 올 7월까지, 7월 전까지만, 여기 식품위생법에 포함이 되고요. 7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법률이 따로, 식품위생법에서 분리된 따로 다른 법률이 다시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식품위생법과 관련이 없어져요. 다 삭제돼요. 삭제되고, 새로 생기는 법률로 모든 이런 내용들이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또 준비해야 되실 분들이 있으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로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번. 아직은 식품위생법이 있죠. 7월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이번 6월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다 이거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관련된 사항들도 있어요. 3페이지에 보면. 자, 식품위생검사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하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있죠. 그럼 여러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3개입니다. 뭐뭐 있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그다음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있죠. 하나는 삭제됐어요. 그 다음에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은요.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2항에 나와 있죠.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식품에 관련된 전반적인 위생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 이건 말 그대로 다른 건 안 하고요. 오로지 뭐만 하는 거예요? 자가품질을 위탁검사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보시면, 3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3년. 그 다음에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인지 지정이 취소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지정받는 경우라든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있죠. 그런 데는 지정이 취소돼요. 그다음 식품위생검사 업무 정지 시 처분기간 중에 식품위생검사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확인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19번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1번부터 갑니다. 총일 0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 2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업무 범위별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요.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하고 자가품질 위탁 검사기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3번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다. 2년이 아니라 3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사용한 경험이 없는 새로운 원료 농산물의 한시적 기준과 규격을 검토할 수 있다. 이건 뭐 식품위생검사기관이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얘뿐만이 아니라. 근데 누구는 제외냐?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은 제외예요. 거긴 할 수 없어요. 거기를 뺀 나머지 위생검사기관에서는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찾아라.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답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20번.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1장의 식품위생의 개요, 거기에서 특히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주로 법규와 관련된 사항이 요즘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 10년 내에 보면요. 법규와 관련된 사항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규 중에서도 또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식품위생감시원 파트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 파트에서 주로 나오는 건 직무 문제가 거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곳저곳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보면은 식품위생감시원의 맨날 나왔던 게 직무인데 맨날 직무만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다른 내용도 거기 포함을 조금 시켜놨어요. 자, 여러분 3페이지 보세요. 그럼 식품위생감시원이요. 어디다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는지 알아보자고요. 자, 그럼 어디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냐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시군, 구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둬요. 그럼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봐야겠죠. 자, 누가 임명할 수 있느냐? 바로 시행령 16조에 나오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그 아래에 있는 1, 2, 3, 4번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식품위생감시원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나오죠. 여러분 직무 11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그대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업무, 이런 거, 식품 등을 수거하는 업무, 압류하고 폐기하는 업무,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는 주로 업무들이 바로 이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업무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업무들을 담당을 하는지,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해 두실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같은 건 여러 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니까 이런 문제에서 나오면 틀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맞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20번에 돌아와서 이제 식품위생감시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봐두시면은요. 자, 1번을 보니까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식품위생감시원은 말이죠. 식약처, 특별시, 광역시, 도 등 이런 곳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데서 둡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이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맞아요? 틀렸죠? 누가 있어서 틀렸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보건복지부는 뭐에 관여하지 않아요? 식품위생에 관련된 업무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예,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관여하지 않아요. 식약청에서 처로 이제 올라가면서 한 단계 올라가면서요. 예, 식품위생에 관련된 모든 주된 업무를 다 식약처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식품위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제외시켜야죠. 자, 그다음에 3번 위생사,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그다음에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험자 중에서 식품위생 감시원이 될 수가 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내다가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실수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식품위생 감시원이요. 위생사라든지 영양사는 될 수 있는데요. 조리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두 개예요. 그 다음에 4번, 영업자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그 다음에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 예, 바로 이런 것들을 식품위생감시원이 담당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그랬죠. 답은 2번과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2번이 답이야 그렇게 또 봤더니 또 이제 밑에 3번도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2번, 3번이 되죠. 자, 그래서 20번의 답 2번, 3번 이 두 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이거 정말 여러 번 나온 문제죠.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요. 작년 경기도 문제에서도 얘가 나왔었죠. 자, 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을 찾자. 자, 1번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 한시적 기준 규격의 검토. 그 다음에 2번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 등을 압류하고 폐기하는 업무. 그 다음에 3번 표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단속하는 업무,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을 수거하는 업무. 그 다음에 4번 수입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를 단속하고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것을 확인한다. 그럼 이 중에 아닌 것은 누구일까요? 누구냐면 1번이요. 여러분, 한시적 기준이나 규격을 검토하는 게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요? 아니요. 그럼 한시적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토를 하는 곳은요, 식품위생검사기관이에요. 그래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식약처장이 지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준 규격 검토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요. 자, 그래서 21번에 그 직무가 아닌 것은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골라내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21번의 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 22번.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거 식품위생감시원이고요.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요즘은 거의 나오지를 않죠. 자, 이거에 관련된 사항들도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뭐였어요,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기구였죠. 예전에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90년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기구를 찾으세요. 이렇게요. 근데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100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는지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심의하는 사항을 조금 보세요. 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농약, 중금속 등 유독 유해물질의 자율허용 기준 있죠? 그거에 관한 사항도요. 그 다음에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여러분, 식품 첨가물들 있잖아요. 그거 지정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거쳤어야 돼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22번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것을 찾으셔야겠죠. 1번,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의 자문기구다. 바로 이게 틀렸잖아요. 더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맞았어요. 그렇죠? 2년 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가 맞았지만 더 이상 보건복지부가 식품위생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돼야 되죠. 근데 나머지는 다 맞아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0명 이내고요. 식약처장이 임명을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요.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22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번. 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주세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심의사항이 아닌 것 찾으래요. 그럼 우리 아까 봤었잖아요. 그 중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 누구냐면 3번이죠. 식품위생 교육이라든지 홍보 업무를 담당하진 않아요. 그런 거에 관한 사항을 보진 않죠. 자,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 되죠. 그 다음 24번.
영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영업.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옛날부터 이제 많이 나왔던 것들이 바로 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거와 함께 영업에 관한 것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종종 나왔던 게 또 영업에 관련된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봐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영업과 관련된 사항들이 조금 변경이 되고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왜 예전에 제일 많은 건 영업 신고인데 그 제일 많은 거 빼고 좀 적은 거 먼저 확인을 해두시면 되죠. 자,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되는 업종이 있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허가 받아야 하는 업종, 등록해야 하는 업종 빼고 나머지는 다 신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허가 받아야 되는 곳과 등록해야 되는 곳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신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확인해야겠죠.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4페이지 24번을 보시면 나오죠. 자, 24번을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나와요. 자, 어디가 있냐면 식약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식품조사처리업이요. 그러니까 방사선 조사하는 그런 조사처리업이요.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누가 있냐면 단란주점 영업하고요. 그 다음 유흥주점 영업 이런 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두세요. 허가를 받을 때 식약처장에게 허가를 받는 것, 식품조사처리업,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 건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되는 업종 있죠. 자, 등록하는 것도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개예요. 식품제조 가공업하고요. 식품첨가물 제조업이어서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제조 가공업 얘네들은요. 등록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에게요. 근데 여러분 식품 제조 가공업 중에서요.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있죠. 주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요. 식약처장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주류 제조업만 따로 해요. 그래서 식품 제조 가공업 중에서 주류 제조업만 따로입니다. 그래서 주류 제조업만 식약처장에 등록을 받는다. 이렇게 봐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허가와 등록을 받는 업종을 빼고 나머지는 다 신고 이렇게 확인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24번부터 확인하시면 되죠. 2007년, 2009년 연속적으로 경기도 문제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영업의 종류 중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아닌 것은 이 중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업종이 아닌 거예요. 누구냐면은 2번이죠. 식품첨가물 제조업이요. 자, 여러분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예전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등록해야 되는 업종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업종입니다. 자, 그래서 24번의 답 2번이 되죠. 그 다음 25번 이거 공개경쟁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2009년도에 보세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식약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그랬네요. 여러분 식약처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하나밖에 없죠. 식품조사 처리요.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25번의 답 4번이 되죠. 여러분 1번에 있는 유흥주점 영업이요. 얘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긴 하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죠. 자, 그래서 25번의 답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26번 영업의 종류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영업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등록해야 되는 영업 찾아라. 1번이죠. 식품 제조 가공업,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제조업 이런 애들이었어요. 나머지 보기에 있는 애들은 다 그냥 우리 그 흔한 신고해야 되는 업종들이죠. 자, 그래서 26번의 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 27번 식약처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영업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식품 제조 가공업 중에서 따로 식약처장에게 등록해야 되는 애가 있다라고 했죠. 걔가 바로 누구냐면 주류 제조업이었어요. 그래서 주류 제조업은 식약처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27번의 답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업과 관련된 애들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7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건강진단이요.
여러분 건강진단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건강진단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2010년에 경기도 문제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그 2010년 똑같이 봤던 그 전남교육청 시험 문제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진단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28번의 건강진단에서 확인할 거예요. 누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느냐? 대상들 확인해 두세요. 누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대상들을 확인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다수는 이제 맞는 사람이 나고 제외되는 사람들을 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돼요. 그래서 화학적 합성품이나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다루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요, 뒤에 누군 또 제외되냐면요, 완전 포장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요 운반하거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완전 포장식품을 다루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외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항목 보세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이요. 횟수는 연 몇 회요? 1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죠. 근데 그 밑에 그것도 같이 보세요. 가는 김에. 자, 건강진단을 받아 관련된 그 내용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요. 제1군 감염병. 그 다음에 결핵이요. 비감염성은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병 또는 그밖에 화농성 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런 사람들은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요. 식품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누가 해당이 될까요? 식품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요. 그때는 1, 2, 3번만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식품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 2, 3번에 해당이 되죠. 그럼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모든 업종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이 돼요. 근데 여러분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병 검사를 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제외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진단과 관련된 사항, 그다음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28번 넘어가셔야겠죠. 자, 28번. 자, 그럼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 중에서 건강진단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찾아라 그랬죠. 자, 이 중에 누가 필요 없느냐면 2번이죠. 완전 포장식품의 운반, 판매 종사자. 그래서 완전 식품을 다루는 경우는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여러분 제외됐어요. 살균 소독제를 다루는 사람들, 그다음에 화학적 합성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제외된다. 같이 받으시면 좋죠. 자, 그래서 28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9번. 다음 중 건강진단 결과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을 찾으래요. 그럼 보기 쭉 보셔야죠. 홍역, 비형간염, 비전염성 결핵, 그 다음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다 구체적으로 나왔죠. 질병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자, 이 중에서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은 누구냐? 4번이죠. 여러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몇 군 감염병이에요? 1군 감염병이 해당이 되죠. 아까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1군 법정 감염병인 경우죠. 여러분 1군 법정 감염병이 뭔지 아시죠? 구체적으로 누구 있어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이질, 그 다음에 A형 간염, 그리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이렇게 6가지죠. 자, 그래서 29번에 건강진단 결과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건강진단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